오전에 업무 처리 후 오후에는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갔다. 검진이 일찍 끝나 모처럼 환한 대낮에 귀가하게 되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이 시렸다. 마치 오랜 기간 어둠에 갇혔다가 바깥에 나온 기분이었다. 해방감이 들었다. 뭔가로부터 압박받지 않는 기분, 홀가분했다. 거리의 사람들도 한가로워 보였다. 출근 때 보지 못한 광경들이 새삼스러웠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점포들도 새롭게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다.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샀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주 오랜만에 겪어보는 여유로움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현관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현관에서 열쇠를 돌리려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 시간에 아내가 집에 있을 턱이 없는데 누군가 있었다. 등골이 쭈삣하면서 오금이 저렸다. 혹시 도둑? 열쇠를 빼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호흡을 하고 가만히 귀를 문에 가져다 대었다. 안에서 목소리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육감적으로 그게 신음소리라는 걸 직감했다. 조용히 열쇠를 돌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 이어 안방이 눈에 들어왔는데 약간 열려 있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다른 신발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아내의 하이힐과 남자 구두가 보였다. 누구 신발? 생각과 동시에 맥주를 내려놓고 안방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방 안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나왔다. 어느새 준혁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간간히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아내의 신음소리에 다 묻혀버렸다. 집안이 온통 아내의 신음소리로 뒤덮인 것만 같았다. 역겨웠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준혁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한순간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아내와 남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뒤엉켜 있었다. 아내의 등허리에 땀이 번질번질해 보였다. 준혁이 다른 한 손으로 영상을 찍는 순간 그때야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허겁지겁 움직였다. 혼니불부터 끌어다 몸을 감쌌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다. 남자는 얼이 빠져 눈을 커다랗게 뜨고 떨고 있었다. 준혁이 다가와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남자의 따귀를 치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다. 그때 아내가 준혁의 팔에 덤벼들어 말렸다. 준혁이 아내를 밀쳐내고 다시 놈의 온몸을 마구 짓밟았다. 놈이 죽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만하라고 애걸복걸했다.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잘못 없다고 편을 들어주었다. 그 말에 준혁은 꼭지가 돌아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너무 뻔뻔해서 면상을 한 대 날려버렸다. 푹 소리와 함께 아내의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갔다. 준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그 사이에 속옷을 챙겨 입고 다른 옷가지를 휩쓸고 거실로 도망쳤다. 뒤를 보이고 도망치는 남자를 향해 준혁이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뒷머리에 맞아 퍽 하는 소리가 났고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옷을 주워 입고
현관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준혁은 아내를 놔두고 거실로 나와 맥주병을 이빨로 따서 그대로 마셨다. 마치 목말랐다가 우물물 퍼마시듯 벌컥벌컥 소리가 났다. 아내가 옷을 입고 움찔거리며 방 안에서 나왔다. 준혁이 손으로 소파를 가르쳐 앉으라고 했다. 아내는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울지도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을 처음 봐 너무 놀래고 겁먹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고분고분했다. 좀 전에 그 신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비열하게 풀이 죽어 소파에 웅크려 있었다. 거구의 준혁이 소파에 맥없이 앉자 소파가 삐걱거렸다. 준혁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그때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미쳤나 봐.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준혁이 소리를 찔렀다. 변명은 필요 없어.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회사 부장이에요. 작년 이맘쯤에 업무로. 그동안 나를 속여먹는 게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었겠지.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일 때문에. 대답만 하라고 그랬지? 아내는 움찔했다. 아까 뺨 싸다구를 맞았을 때 충격에 겁이 나 몸이 떨렸다. 아직도 한쪽 뺨에는 감각이 없는 듯 했다. 준혁이 일어나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카메라를 눌러봤다. 온전히 사진이 나왔다. 화면을 보자 다시 울화가 치밀었다. 무슨 배짱으로 대낮에 내 침대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인 거니?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한 거니? 내가 그렇게 같지 않냐? 그게 아니라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도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불륜을 로맨스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지. 눈앞에 쾌락만 보일 뿐이지. 아까 보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그렇게 좋아? 미안해. 정말. 왜 그랬는데? 내가 부족했어. 아니면 배가 불러서 엉뚱한 생각이 난 거야? 아니야. 순간적인 실수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준혁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사랑, 사랑, 그놈의 사랑. 그건 사기다. 감정의 사치, 순간의 사기.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니들은 그냥 육체적 쾌락을 즐긴 것이야. 빌어먹을 사랑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딴 놈하고 붙어먹는 게 사랑이야? 너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다. 기진맥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준혁은 대략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집안까지 남자를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그것은 불륜을 넘어 인간적으로 자신을 능멸한 것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자괴감에 힘들었는가. 못난 자신을 탓하고 기구한 팔자를 원망했다. 세상에 다른 소원도 없었다. 그냥 단란한 가정 하나만 원했다. 무슨 원대한 소망을 꿈꾼 것도 아니었다. 단촐한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한평생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식 하나 있는 것으로 더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골프도 칠 줄 모르고 남한테 술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 소심한 사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다.
도박도 모르고 계집질도 몰랐다.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다. 아내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를 버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몰랐다. 아내를 믿고 통장 일체를 맡겨놓았다. 무엇을 사든 뭘 먹고 살든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해졌다. 그때부터 불안감에 잠을 잘 못 자게 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걸 아내한테 맡겨둬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한 번 더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다. 아내가 마음을 돌려먹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지만 아내의 방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준혁의 인내를 시험했다.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는 것도 이젠 지쳤다. 매번 기다리다 실망했다. 아내는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맨정신으로 오거나 늘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 나중에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다. 잠자리도 거부했다. 뭔 대화를 하려 해도 피곤하다며 다음에 하자는 게 전부였다. 그래도 아내의 방황이 한때의 권태기라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위안 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집안까지 남자를 불러온 아내는 이제 돌아오고 말 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준혁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내는 집안을 정리했다. 아내가 샤워를 들어갔을 때 준혁은 그녀의 핸드폰을 열어봤다.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다. 아내가 며칠 전에 새 휴대폰을 산 것이라 잘 몰랐다. 서랍을 열어봤더니 이전 휴대폰이 있었다. 비밀 패턴을 알고 있었다. 수개월 전 아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핸드폰을 켤 때 우연히 보고 알았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서인호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다. 사랑한다. 수진, 오늘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어. 그들의 사랑의 미러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고 손이 오그라들 지경이었다.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이 대부분이었다. 준혁은 아내가 그런 언어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 메시지만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랑꾼인 줄 착각할 것이었다. 아내는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한 여인으로 대우해주는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한순간의 불장난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다. 준혁은 아내의 구형 핸드폰을 제자리로 넣어놨다. 다시 소파로 나가 눈을 감았다. 한동안 분노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런지 허탈하고 기운이 빠졌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침울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내는 출근을 하고 준혁은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했다. 그리고 흥신소를 찾아가 상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의뢰했다. 선불을 지불하고 나왔다. 회사에 휴가를 낸 준혁은 집안에서 아내의 옷과 신발 등을 박스에 묶어 정리해 현관밖에 내놨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국의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사태의 진전을 알려줬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 준혁은 마음이 찢어졌다. 그날 아내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짐이 나와 있는 걸 봤다. 준혁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가 정말 잘할게.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자.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귀중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나? 잘한다고? 너는 바람이 들어서 너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정착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은 우리 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이혼하면 애가 받을 충격도 생각해줘. 그 소리에 준혁은 버럭 소리를 안 칠 수가 없었다. 아이를 생각한 인간이 바람을 피냐? 아이를 사랑한 사람이 아이가 생활하던 집에까지 남자를 끌어들여 쾌락을 즐겼냐?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아내의 울림없는 말은 더 이상 무가치했다. 그의 눈물에는 반성의 의미가 없는 듯했다. 끝까지 남편이 바보처럼 몰라줬으면 하는 생각만 가득한 것만 같았다. 준혁은 아내의 구형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고 있었다.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소심하고 배짱이 없어서 지 아내가 밖에서 뭘 하는지 일부러 신경을 안 써. 겁이 난 거지. 아마 내가 눈앞에서 외도를 해도 시선을 피할 거야. 정말 소심해. 준혁은 자신이 소심하다는 말을 수긍한다. 가정을 위해 자신은 얼마든지 소심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선 분노를 느꼈다. 밖에 나가 지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다녔을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준혁은 그 소심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들을 응징할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내는 짐을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장모로부터 준혁에게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왔다. 자네가 오죽 남자답지 못했으면 딸애가 그랬겠나. 남자가 변변치 못해서 아내를 밖으로 나돌게 만든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아내 탓만 하는 것이야말로 졸장부의 심보지. 그러니까 당장 수지는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하길 바래. 장모는 평소부터 준혁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학교 간판이 부실하다느니 집안이 너무 없다느니 결혼 전에 여러 이유를 들어 결혼을 결사반대했던 양반이었다. 언제나 자신의 딸이 세상 최고로 예쁘고 학구열도 높아 명문대를 나오게 된 것이라고 자랑해왔다. 준혁은 장모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 그렇게 잘난 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걸 합리화할까 궁금했다. 그런데 그것조차 준혁을 탓하는 장모였다. 아내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고 장모는 준혁에게 계속 압박을 했다. 하지만 그전까지 장모의 말에 예의하는 준혁이 아니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해버렸다. 마침내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그의 아내와 연락처를 확보한 준혁은 변호사실에 연락을 해 소송 준비를 했다. 아내가 만약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가서 불륜 현장 영상을 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정의 조건은 간단했다. 집이나 여타 금융 소득에 대해 소유권이 없다는 것과 양육권은 애의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일단 준혁에게 귀속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 대한 면접권은 주 2일로 보장한다는 것. 다만 아이가 원했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아내도 조건을 내밀었다. 조정에 응해주는 대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준혁이 안 하겠다는 각서를 내라는 것이었다. 준혁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을 했다. 이혼이 확정되자 준혁은 상간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서인호 씨와 상간을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다. 저의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이수지는 제 아내인데 서인호 씨와 불륜을 저질러 저와 아내는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그쪽에선 서인호 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셨으면 된 것이지 왜 남의 가족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인가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일 겁니다. 서인호는 저희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하실는지 알고 싶어서요. 서인호 씨가 그쪽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그에 대한 영상 자료와 문자 메시지 등을 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의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준혁은 불륜 현장 영상 등을 서인호의 아내와 공유했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연락이 왔다. 네, 서인호 씨 문제로 전화했습니다. 자료가 사실인 듯 하군요. 어떻게 아셨나요? 며칠 전 우리 집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집에서요? 서인호 씨가 그쪽 집안에서 그 짓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 영상이 집에서 촬영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남편이 어디선가 많이 맞고 들어온 건 그때 벌어진 상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 눈이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선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겁니다. 감수하실 것 없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서인호의 아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준혁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남편 서인호에게 이혼 소송을 한다면 제 전처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같은 처지라서 서인호는 저희 가정을, 제 전처는 부인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우린 피해자입니다. 저들한테 최대한 타격을 가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저도 변호사를 만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도 변호사 측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저들의 회사 생활을 멈추게 해야 치명타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이 일을 알리는 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당사자로서 어떤 실정법적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요. 그럼 그쪽에선 그렇게 할 것인가요? 네. 사실 이혼보다 그게 그들에게는 더한 고통이 될 겁니다. 회사 측에서도 사내 불륜을 덮어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인호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다투기로 했고 준혁과 함께 각각의 입장에서 회사에 불륜 자료를 각기 보내기로 했다. 만약 서인호나 준혁의 전처 수진으로부터 법적인 대응이 있다면 공동으로 조치하기로 약속했다. 서인호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외에 갑자기 회사에서 강제 퇴직이 이뤄져 직장을 잃게 되었다. 준혁의 아내도 함께 퇴직 처분되었다. 서인호는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까봐 그동안 고소를 못하고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준혁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신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렇게 하든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사건은 당사자의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되어 피해 당사자의 상해가 호전되었다는 점 등의 참작 사유가 성립할 수 있어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더구나 법원에서는 준혁이 가해자이나 고소인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에 대해 서인호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인호는 6개월 후 이혼을 했다. 재산분할에서 유책 배우자의 과실로 50%만 가지게 되었고 양육권도 빼앗겼다. 듣기로는 처음에 준혁의 아내 수진과 서인호는 동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 직장 찾는 게 힘들어진 서인호가 수진에게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틈이 벌어졌다. 수진이 허드렛 일 등을 하며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암담해지자 서인호는 방을 빼서 사라져버렸다. 아내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준혁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다. 세월이 흘러 준혁이 이혼한 지 3년이 되는 해. 새로 이사간 부근의 대형마트에 몇 가지 식재료를 사러 갔었다. 토마토와 당근을 골라 담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 장모가 눈에 들어왔다. 피하려다가 눈이 마주쳐 할 수 없이 인사를 했다. 아니, 박서방.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여기서 자네를 다 보내. 이건 필시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무슨 말씀이신? 장모는 눈에는 벌써 눈물이 글썽거렸다. 수진이가 한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생명이 위독했어. 병원에 응급으로 가 다행히 살아났네.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네. 자네 이름하고 애 이름만 불러. 민준이는 미국 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수진이도 일부 기억력 장애가 생겨 민준이 학교 이름도 몰라. 자네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장모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듯이 쳐다봤다. 사람들을 의식한 장모는 잠깐 자리를 옮기며 안 되냐고 물었다. 그래서 식품 코너 한쪽 끝 사람들이 덜 다니는 곳으로 갔다. 수진이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거기에다 먹질 않아.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졌어. 의사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진이 거부해. 계속 링거만 맞고 있어. 장모는 또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 알던 장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박서방, 수진이를 위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나? 얼굴만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수진이와 남남입니다. 그리고 수진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과거만 떠올라 더 힘들 거예요. 아니야. 수진이가 반성했네. 수면제 먹을 때 유서까지 써놓았었어. 그때 박서방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네. 정말이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거짓을 말하겠나. 목에 주름이 깊게 패인 장모는 쭈글쭈글해져 영락없이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 깐깐하고 잘난 척 많이 하던 양반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너무로 처량한 신세였다. 준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아직도 그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준혁이 대답하기를 망설이자 장모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면서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다. 그 뒤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준혁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이제 모든 걸 잊었나 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다.
수진이 스스로 세상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이 가슴 아팠다. 자기 딴에 많은 후회가 있었겠지. 그렇지만 준혁이 당한 그 수치감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면서 민준이 엄마이기도 했다. 자식을 생각하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을 것이다. 소심하고 배짱 없는 인간이라며 자신에게 모멸감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15년 함께 살아온 모든 가치를 부정해버린 인간이었다. 이젠 잊어버리자고 결심했다. 민준이 곧 서울에 온다고 했다.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들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이었다. 일부러 민준이 귀국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서로 얼굴을 보고 마음만 괴로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준이가 지 엄마의 사정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 답답해졌다. 어찌되었든 민준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닌가. 민준이가 엄마 만나길 거부했다고 하여 지금 상황에서도 엄마를 기피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이 생에 있어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준혁은 괴로웠다. 민준을 생각하면 자신이라도 가서 얼굴을 바라봐야 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싫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는가 생각할수록 수진이 경멸스러웠다. 준혁 자신은 살아오면서 수진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무진애를 썼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미련하고 소심한 인간이라고 하며 사내를 침대에까지 불러들인 수진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민준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민준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엄마를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멀리 떨어져 있다. 민준을 대신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는 사이 어느새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이르렀다. 준혁은 이러는 자신의 태도를 영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진한테서조차 소심하고 배짱 없는 인간이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병실에 다가와 멈칫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장모가 먼저 보았다. 어이구 박서방 고맙니네. 여기까지 와줬군. 역시 박서방은 심성이 착해. 장모가 이끄는 병실로 들어갔다. 2인 병실에 수진이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다. 장모가 살짝 흔들어 깨우자 눈을 떴다. 깡마르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준혁을 보자 화색이 도는 듯 하다가 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모가 밖으로 나갔다. 둘만의 시선 사이에 서먹한 감정이 교차했다. 준혁은 아무 소리를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의 얼굴에는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흰머리도 많이 보였다. 화려하고 생기발랄했던 모습은 그 사이에 많이 늙어버렸다. 그것은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 뭐라고 말을 꺼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귀를 기울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에게 마지막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수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잠시 멈췄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미처 몰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굴 사랑했다면 그건 당신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은 앙상한 팔을 들어 손을 내밀려고 했지만
준혁이 시선을 피해버렸다. 수진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준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았다. 지난 15년의 굴욕을 잊지 못했다. 당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건 모두 주세요. 내가 가지고 갈게요. 수진의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다. 이내 눈이 감겼다.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쳤던 기분이 들었다. 준혁은 병실을 나서기 직전에 돌아보며 말했다. 얼른 쾌차하길 바래. 너구나 민준이 마음을 생각한다며. 병실을 나오자 문 앞에 장모가 서서 울고 있었다. 고마워 박서방. 지난날 수진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그리고 나의 오만도 용서해줘. 나도 많이 느꼈네. 박서방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리석었네. 장모는 준혁의 두 손을 꼭 잡고 서럽게 울었다. 준혁이 손을 빼면서 말했다.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여생을 편안하게 사세요. 병원을 나와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다. 정말 그 눈물의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